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죠? 그, 지난 시간에 그 창문 유리는 이미 지나갔었던 것 같은데, 그, 이게 수필이어서 시골에 살던 화자가 어머니와 함께 그 서울로 와서 처음 만났던 그 유리창이 내가 어릴 때 갖고 놀던 그 볼록 렌즈로 집을 태울 뻔했던 그 볼록 렌즈의 유리가 창문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유리창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서울이란 공간, 도시라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연과의 단절, 문명의 파괴적 성격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 얘기 했었던 걸로, 그리고 그 문명의 단절, 문명의 파괴인 유리창으로 내가 감싸진 집을 산 안에다 가지고 있었으면서 그러면서 자연 친화적이다 생각하며 집을 짓고 있다가 산에서 새들을 죽이는 유리창을 갖고 있게 되었구나 라고 깨달았던 이 사건들을 새삼스럽게 더욱 크게 느끼고 있는 건 거죠. 아차산에는 온갖 새들이 산다. 그러나 생긴 걸 보고 이름을 알 수 있는 새는 까치, 참새, 굴뚝새. 요것도 했던 것 같지만 여기로 계속 갈게요. 내려오는 새들이고 소리로 무슨 새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소쩍새와 뻐꾹새가 고작이다. 봄부터 지금까지 산에 온갖 잡새들이 별의별 소리로 지저귀지만 어떻게 생긴 새인지 그 모습을 본 적은 없다. 나는 혜경이랑 산에 갈 때마다 새소리에 홀린 나머지 죽어서 무언가로 태어날 수 있다면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소리를 여러 번 했다. 그러면서 내가 우리 집에 그 한 쌍의 새가 그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그 두 마리의 새가 아마도 먹이를 구하러 나온 어미새, 아비새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둥지에서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새끼새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감정을 넣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죽인 건 새뿐만이 아니다. 작년에는 개도 한 마리 죽음에 이르게 했다. 똘똘이라는 요크셔 테리어 종의 개인데 원래는 딸내가 아파트 안에서 기르던 거였다. 딸내 식구들은 우리 집에 올 때면 꼭 개를 데리고 왔다. 딸의 말인즉슨 똘똘이가 산을 좋아한다는 거였다. 아차산에 가자는 소리만 나오면 길길이 뛰기 때문에 미리 말하면 안 된다고 했다. 아무래도 아파트에 갇혀 지내는 것보다는 산에 가서 마당이 있는 집에 가는 걸 더 좋아했다는 거겠죠. 우리 집 마당도 좋아했지만 산에 데리고 갈 때마다 앞서면서 좋아라 어쩔 줄 모르는 게 볼만했다. 공중으로 한 길은 30cm예요. 30.3cm가 한 길이에요. 솟구쳐 몸을 회오리 바람처럼 선회시키면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시했다. 그게 사람이 느끼기에는 개가 산을 좋아한다 라고 생각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였다는 거죠. 딸은 그런 개를 집 안에만 가두어 기르기가 안 됐으니 산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여기서 기르도록 하자
여름 동안만 엄마가 맡아달라고 했다. 계절이 좋은 여름 동안. 집안에서 기르던 개를 밖에서 길러도 좋을지 괜찮을지 걱정하면서도 시험 삼아 길러보기로 했다. 마당에 계집을 놓고 걔가 가장 좋아하던 손자의 옷을 깔아주었다. 똘똘이는 첫날부터 적응을 잘해 끽소리 없이 제 집에서 자고 낮에는 바깥 세상을 즐겼다. 때로는 주인 없는 동네 고양이가 우리 집에 얼씬거리를 치면 으르렁거리며 싸움을 걸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워 이겨 자신의 영역을 확고하게 지켰다. 집 안에서라면 어쩌면 편히 쉬고 있었을지도 모를 개인데 우리는 인간 중심의 사고로 제가 바깥에 있으면서 제 할 도리도 하고 영역도 지키며 즐겁게 있는 거라고 나름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낮에 바깥 마루에 앉아 우두커니 앞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그 꼴이 너무도 작고 고적해 보여 쓸쓸해 보여서 외로워 보여서 괜히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다. 그 표정은 날로 심오하고 착잡해져 마치 철학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철학자의 표정 그것 같았다. 철학자를 닮아가던 똘똘이가 어느 날 아침 싸늘한 시체가 되어 마당에서 발견됐다. 외상도, 토사물도, 고통의 흔적도 없이 자는 듯이 죽어 있었다. 갑작스럽게 걔는 죽었다. 집안에서 길렀더라면 더 오래 살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은 또 생각하고 반성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 나는 그 조그만 개를 숲속에 갖다 묻으며 조금 울었던가 한 번도 그 개를 사랑하지 않은데 대한 뉘우침이었다면 그건 얼마나 알량하고 위선적인 눈물인가. 개를 위한 울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울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거죠. 개가 산을 좋아해서 산에 둔 거라는 제멋대로의 생각이었을 뿐 어쩌면 개는 주인과 함께 집에 있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었겠죠. 산을 좋아할 거라는 우리의 착각이 그 개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게 아닐까. 낯선 곳에서 너무 많은 자극에 계속적으로 노출돼서 스트레스로 더 빠른 죽음에 이른 게 아닐까. 딸네 식구들은 다 바쁘다. 아침 일찍 각각 출근하고 등교했다가 저녁 늦게야 들어온다. 온종일 혼자서 집을 지키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에나 주인과 같이 외출할 수 있다면 그 동반이, 그 외출이 함께하는 시간이 산이건 바다건 시장통이건 어찌 행복하지 않았으랴. 산이어서 즐거웠던 거가 아니지 않았을까? 걔는 인간을 좋아하잖아요, 사실. 걔는 인간을 좋아해서 인간에 맞춰서 진화한 동물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실제로 그렇다고 합니다. 늑대와 개는 교접이 가능한
너무나 비슷한 생명체인데 DNA가 염기 서열이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 그 부분이 다 인간에게 맞춰져 있대잖아요. 인간이 자신들의 표정을 잘 읽을 수 있도록 흰자 위가 보이게, 표정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마치 입꼬리가 웃는 것처럼 늑대와 다른 지점은 그런 것들이래. 이건 과학적으로 실제로 벼진 사례예요. 그런 개는 인간만 좋아하게 변해 있는 동물인데, 그러니 몇천 년 동안 인간 위주로 길들여진 그 동물이 어딘들 싫었을까? 그래 놓고 산이 좋은 것 같아 보이니 라는 인간 중심의 사고로 산에다 혼자 갖다 놨으니 쓸쓸해서 죽어버린 건 아니었을까? 라고 작가는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몹시 슬퍼지네요. 왜냐하면 그런 경우도 되게 많잖아. 한참 집에서 기르다가 어느 순간 그런 거 많이 있죠. 시골로 개를 보내버리는 거. 그리고 우리는 그 개를 잊죠. 그 꼴이네. 딱 그 꼴이야. 아, 그렇군요. 그러나 똘똘이가 철학을 한 것만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이라는 족속이 종이 즐기는 착각에 대해 너희는 그렇게 착각했구나 라는 그 사실에 대해 오래도록 생각한 것일 게다. 자연하고도 인간하고도 소통이 불가능해진 자신의 운명에 대해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이다. 인간이 개똥철학이라고 비웃건 말건. 너무나 작은 별것 아닌 하찮은 철학이라는 의미여서 개똥철학이거든요. 라고 비웃건 말건. 이어서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을 이 작품은 하고 있는 거죠. 아, 박완서 작가는 이렇게 그 중산층 그리고 지식인 그리고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신랄하게 파고드는 작가예요. 네.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작가라서 책들이 매우 좋고요. 수필도 좋고 소설도 좋고 그리고 교과서에서 매우 많이 만날 수 있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 끝났고요. 우리 앞에 있는 영웅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영웅을 중반까지 했어요. 어디까지 했냐면 자 1막까지 했어요. 1막까지. 그리고 이제 2막 거사를 치르는 그 장면까지 갔기 때문에 98페이지 2막 제2막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영웅 뮤지컬을 할 때 1막까지 했었어요. 1909년 10월 26일 거사일 아침 9시 성당의 종소리가 멀어지면 기차 소리 가까워지며 무대는 하얼빈
역의 플랫폼으로 변한다. 자막과 함께 축제의 노래가 시작되면 음악과 함께 일장기를 든 환영 인파 몰려든다 그랬네요. 자, 뮤지컬은 노래로 나눠지니까요. 배경음악이 깔렸어요. 축제음악 배경음악으로. 안중근의 모습이 인파들 속에 보인다. 안중근의 마지막을 기억할 최재형과 유동화도 폭죽을 터뜨리는 중국 사람 등과 일장기를 흔드는 일본인들 사이로 사라진다. 이제 하얼빈 역은 웅장한 러시아 관현악단의 음악으로 축제 분위기가 고조되고 사람들의 함성도 점점 커진다. 러시아 군인들과 일본 군인들이 정신없이 몰려드는 환영 인파를 통제하는 사이 이토, 당신의 헛된 꿈은 이제 끝났소. 제국주의의 야욕은 끝났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고픈 내 꿈도 이제 끝이오. 여기서 거사를 치르고 나면 잡혀서 죽게 될 테니까. 그래서 자신의 거치가 어떻게 될지를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기차가 증기를 뿜으며 플랫폼에 들어온다. 계단을 내려오는 이토를 응시하며 군중들 사이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안중근. 이토가 플랫폼에 얼굴을 나타내면 안중근이 총을 뽑아 이토에게 겨눈다. 세 발의 총성과 함께 무대 암전. 어둠 속에서 네 발의 총성과 안중근의 만세 소리가 사람들의 비명 소리와 혼란스러운 배경음을 뚫고 크고 명확하게 들린다라고 했어요. 네, 거사를 단행한 안중근인 거죠. 네, 계속 가볼게요.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크게 외칩니다. 안중근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네요. 어둠 속 타자기와 치조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막의 기록문처럼 글자가 새겨진다. 대련관구 여순영무소 제3사 9호 방 수감번호 26 안중근 나이는 31살 출신지는 대한제국 황해도 해주 직업은 대한제국 의병군 참모중장. 자,
이렇게 신분을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나는 어떤 자격인 거야? 대한제국의 의병군 참모 중장으로서 말 그대로 독립군으로서 내 행위가 정당한 전쟁 행위다. 일본에 대해서 침략군 일본에 대한 정당한 행위지 이것이 개인이 개인에게 행한 형법으로서 처벌받을 행위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거예요. 이게 우발적으로 살해한 상해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다. 이 사건으로 일본 국민과 세계 각국은 일본의 야욕과 우리 민족의 뜻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 민족의 뜻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원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 이것은 전쟁 행위임이라는 얘기인 거죠. 어. 개인이 개인에게 저지른 살인죄가 아니다. 나는 의병군 참모중장으로 독립전쟁을 하는 중이다. 나는 형사재판에 그 개인적인 형사범이 아니라 전쟁포로다.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형법으로 다뤄질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가 재판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들 되게 많은데, 당장 당근에서, 어, 우리가, 어, 거래를 했는데, 뭐라고 할까? 택배를 받기로 했는데 그 안에 벽돌이 들어있었다고 해봐. 나는 그 하드디스크를 사기로 했는데 안에 벽돌이 들어있었다고 해봐. 뭐 디카를 사기로 했는데 안에 벽돌이 들어있었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를 경찰에 신고를 하면 사기로 인한 형법이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없고요. 개인들끼리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면 그건 형법이 아니라 민사로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사서 소송을 걸어야 되는 거라서 그건 또 민사재판인 거야. 그래서 형법과 민법은 달라. 그것처럼 여기서도 개인이 개인한테 있는 문제면 인 거랑 이거는 지금 사람이 사람을 살해한 거라서 경찰이 와서 검찰과 경찰이 들어가는 형법이 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안중근 같은 경우에는 군인 신분이 되고 나면 군인을 죽인 거기 때문에 전범이 되는 거라서 법이 다른 법에 우선하게 되거든.
법은 범위를 지정하고 테두리를 정해서 그 안에서의 영역을 정해주는 거라 되게 생각보다 법이 어렵지만 재밌습니다. 그리고 판사의 의사봉 소리가 땅땅땅땅 두드리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들리는 걸로 표현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이들이 재판을 전쟁처럼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건 거야. 일제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건 거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이유는 독립군들이 이렇게 전쟁을 치르듯이 일제와의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민지 조선에서 그저 나약하게 밟히고 있던 그저 무기력하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래서 외세에 의해서 독립을 주어짐을 당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헌법 정신은 실제로 3.1 운동 정신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세워졌음이 쓰여져 있어요. 오늘이 또 6월 6일 현충일 아니냐. 어, 그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분들을 기리는 날이네요. 또 작품을 하는 날이 또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피고 안중근 마지막 변론에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는 먼저 이런 말을 합니다. 이토를 살해한 것을 사죄드립니다. 즉, 살인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어떤 이유로 벌어진 일이 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한 인간이 한 인간을 죽이는 행동은 옳지 않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내가 한 행동은 전쟁에 임하는 것이므로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안중근의 말에 재판장의 사람들과 함께 이 거사에 참여했던 우덕순, 조도선, 유동환은 놀라죠. 하지만 대한제국 의병 참모중장으로서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 죄를 밝히고 싶소라고 얘기한 다음에 누가 죄인인가? 대한의 공모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을사늑약. 우린 조약이 아니죠. 늑약이죠. 정미능약을 강제로 체결케 한 죄, 무고한 대한의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죄. 그럼 누가 죄인인가? 내가 지금 여기에 죄인으로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가?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전락해 한 너희가 죄인이 아니냐. 그리고 그 선봉에 있는 이토가 죄인이 아니냐라고 되물음으로써 일제가 죄인이다라는 거죠. 조선의 토지와 광산과 산림을 빼앗은 죄, 제1은행권 화폐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죄. 이거 뭐냐면 나라의 화폐를 없애버리고 일본의 속국으로 만든 거죠. 오를 핑계로 대한의 군대를 강제 무장 해제시킨 죄, 교과서를 빼앗아 불태우고 교육을 방해한 죄. 요즘 요즘엔 X라고 부르지만 트위터가 전 세계 트위터가
자동 번역이 되게 돼서 일본인들과 요즘 한국인들이 서로 대화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일본 구구들이 자꾸 너희는 한글 쓰면서 한자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니네 되게 문제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옛날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어를 가르치고 한문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조선인들 교육을 되게 잘 시켜줬었는데 라는 얘기를 해대. 어. 그래서 이제 또 그럼 또 이제 거기서 키보드 배틀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야, 너희가 우리한테 교육을 시킨 게 아니라 우리의 교육권을 박탈했던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우린 그런 거 배운 적 없어. 우리 교과서에는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라고 해. 그래서 또 그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니네 교과서가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를 하면 걔네들은 또 그 얘기를 하지. 왜 우리 교과서 뭐라고 그래? 라고. 이게 또 교육의 문제죠. 일본 교과서 문제 되게 많잖아요. 걔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네들이 그 이런 이 제국주의의 야욕을 부렸던 거 하나도 안 가르치잖아. 이런 지금 여기 말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라든가 뭐 대동아 공영권 이래가지고 다른 나라 침략했던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오로지 우리는 잘못한 거 없는데 핵 맞았어 뿌행 이렇게만 가르치잖아. 그래서 조선의 근대화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한국이 고마워하지 않아로 극우 애들이 자꾸 한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위터하는 선생님으로서는 이제 바보들하고 얘기하는 건 내가 바보 되는 일이니까 걔네들한테 하고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되게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건 극우들은 멍청해. 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 교육을 잘 시켜줬는데 그걸 고마워하지 않는다고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소리야 당시엔 국어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일본어를 가르쳤다고 막 이러면서 승을 내고 싶으나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합니다. 진짜로 조선 말을 하면 벌 받고 그 복도에서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집에 가고 뭐 이랬다고 네, 그러는데 말이야. 안중근, 우덕순, 조도선, 유동하 위 사인에 대해 본 법원은 모든 심리를 마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근데 이렇게 누가 죄인인가라고 일제의 죄상을 낱낱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우덕수는 징역 3년에 처한다. 근데 이제 뒤에서 누가 죄인인가 뮤지컬이니까 계속 안중근은 그러나 누가 죄인인가를 계속 낱낱이 밝히고 있죠. 한국인들의 외교권을 빼앗고 유학을 금지한 죄, 자치권을 없앤 거죠. 신문사를 강제로 철폐하고 언론을 장악한 죄, 대한의 사법권을 동의 없이 강제로 장악 유린한 죄, 정권을 폭력으로 찬탈하고 대한의 독립을 파기한 죄. 누가 죄인인가? 피고 조도선, 유동하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대한제국이 일본인의 보호를 받고자 원한다며 세계에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퍼뜨리며 세계인을 농락한 죄. 현재 대한이 태평무사한 것처럼 천황을 속이고 밖으로는 세계 사람들을 모두 속인 죄. 동양의 평화를 철저히 파괴한 천인공로
하늘을 속이고 그래서 하늘과 사람이 모두 함께 분노한다. 누가 죄인인가? 피고 안중근은 사형에 처한다. 모두들 똑똑히 보시오. 조선의 공모 명성황후를 살해한 미우라는 무죄, 이토를 쏴 죽인 나는 사형. 대체 일본법은 왜 이리 엉망이란 말입니까? 한나라의 국민으로 태어나 조국을 위해 죽는 것, 이것이 참된 영광이니 나 기꺼이 받아들이나. 안중근의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태도가 얼마나 당당하고 비장하고 숭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들의 거짓과 야욕에 속지 마시고 그들의 위선과 우리의 진실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나라를 위해 싸운 우리, 과연 누가 죄인인가? 우리를 벌할 자 누구인가를 통해 우린 죄가 없다. 라는 얘기죠. 우리들은 움직였다. 우리들은 용감했다. 우린 할 일을 했을 뿐 물러설 순 없다. 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이 이 뮤지컬 영웅의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그래서 유명한 부분이죠. 그리고 외국인 기자들이 안중근을 향해 플래시를 터뜨리는 모습을 통해 안중근의 말에 설득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누가 죄인인가.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사형 집행 2시간 전이기 때문에 죽음을 앞둔 그 급박하고 두려운 순간, 그리고 간수 치바와 안중근의 대화입니다. 선생님이 말했잖아. 안중근의 인격에 감화되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동양평화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동양평화, 대체 그것이 무엇이기에 마지막까지 붓을 놓지 않으십니까? 일제 때문에 중국도 전쟁에 휩쓸렸고, 한국은 식민지가 되었고, 저 동남아는 일제의 전쟁 수급 지역이 되어버렸잖아. 그래서 엉망이 되었거든요. 우리와 중국, 일본이 서로 대등한 국가로서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당신은 자식이 있습니까? 어린 딸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한 손으로 이토를 쐈지만 내 아들들의 두 손은 기도하는 손으로 모아지길 바라오. 그러니까 누군가를 죽인 내 손은 사실 평화를 바라는 손이었음을 안중근은 이야기하는 거죠. 낮을 밝힌 저태양이 달에게 자리를 내주듯 밤을 지킨 달이 다시 자리를 양보하듯 꽃이 지면 그 자리에 열매가 맺히듯 자연의 섭리 그대로 어울려 사는 것, 서로서로 인정하며 평화롭게 사는 것, 서로 자리를 지키며 조화롭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동양평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지혜. 작은 평화, 큰 평화가 어찌 다를 수 있겠는가? 그래서 평화를 함께 노래하는 안중근과 치바의 노래가 이어집니다. 내 꿈은 태어난 고향을 지키며 아름답게 늙어가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이룰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지만
형장의 이슬이 되게 되었잖아요.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감옥 안에서. 간수가 이 안중근에게 자신의 이름을 밝히네요. 전 치바 도시치입니다. 제가 비록 일본인이지만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그를 존경의 의미를 담아 선생님이라 부르겠다라고 치바가 자신의 이름을 플레임으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시간이 다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불 붙이는 당신의 손이 떨리는 걸 보니 조금 있으면 형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안주근이 치바에게 종이를 건넵니다. 위국 헌신,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 본분. 이라고 안중근이 글씨를 써서 치바에게 줍니다. 나라를 위해 몸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라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위간직하여 훗날 선생님의 뜻을 전하는 데 쓰겠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께서 지어 보내오신 수의입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어머니가 수의를 보내왔네요. 제가 입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형장으로 걸어갑니다.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할 말 있는가?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 큰 뜻을 뿜었으니 죽어도 그 뜻 잊지 말자. 하늘을 대고 맹세해 본다. 우리 뜻 이루도록 도와주소서, 지켜주소서. 네. 그리고 이렇게 안중근 의사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고요. 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다고 합니다. 죽을 줄 알고 그 거사에 임하셨으니까요. 너무나 많은 독립군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던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6월 6일을 기릴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1막 1장, 8, 9장, 2막 7장, 2막 8장, 2막 9장, 2막 10장으로 이렇게 주요 장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결의를 다지며 반지동맹, 손가락을 자르는 장면과 어머니를 떠올리며 의지를 다지는 장면, 그리고 실제 거사를 치르는 장면, 그리고 거사의 정당성을 재판장에서 말하는 장면, 그리고 간수 치바가 그에게 감응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형대에 오르는 장면으로 뮤지컬 영웅의 주요 장면들을 교과서에서 만나봤는데요. 음악이 줄거리의 진행에 가장 중요한 것이 뮤지컬의 특징이고요. 조명, 의상, 소품, 무대 장치 등이 시청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몰입감을 주는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노래와 대사를 통해 이야기가 전달되는 그런 뮤지컬의 특징이 잘 드러나고 있고요. 학습 활동 잘 따라가면서 내용 106페이지 내용 잘 기억해 놓도록 하고
안중근의 성격, 강인한 의지와 결의를 보이고, 그렇지만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동지들의 죽음이 이어지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는 모습도 보이나 의지를 꺾지 않고 동양 전체의 평화와 후손들의 안위까지 걱정하는 통찰력을 지닌 모습 등을 지닌 안중근의 성격도 알아놓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어, 영웅하고 그 보자. 우리 별에는 밤은 안 했나요, 아직? 선생님하고 별에는 밤 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러면은 시험 범위 다 끝낸 거죠, 우리. 선생님하고 별에는 밤, 영웅 죽은 새를 위하여 다 끝냈죠. 어, 별에는 밤, 영웅 죽은 새를 위하여 시험 범위 모두 마쳤으니까 오늘 코칭 범위는 죽은 새를 위하여 부분 먼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영웅 합시다. 그리고 교과서와 너희 평가 문제집도 다 갖고 있죠? 평가 문제집 순서로 문제 풀고 그 후에 학원 프린트 푸는 식으로 문제 밀리지 말고 부지런히 풀어 나가야 합니다. 음, 문제가, 문제, 아니, 교과서랜다. 자습서와, 자습서, 평가 문제집, 프린트 순서입니다. 수선이란다. 순서입니다. 잊지 마세요. 네, 어, 듣고요. 무원고일 코칭 범위 학원서 죽은 새를 위하여 포함입니다. 네.